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김근식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소송 아직도 인정 못 하신다는 입장이십니까? 채용 비리, 공범, 도피 지시했던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새롭게 추가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건강 이상 없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소명하실 겁니까?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신청이 됐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글쎄요, 모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검찰 입장에서 뭔가 보충을 해가지고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면은 사실은 법관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돼서 모양도 별로 안 좋죠. 예. 그래서 또 법관들 입장에서도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다면 영장을 발부하는데 부담이 좀 적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찰이 추가한 것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기한 그 소송에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예. 처와 위장 이용을 했다는 거. 그래서 예. 강제집행 면탈을 추가를 했고 또 자기에게 돈을 건네준 그 채용 브로커들에게 이 자료를 없애라. 그래서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하고 예. 또 돈 300만 원 주면서 필리핀에 도망가 있으라고 해서 범인도피를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영장 실체 심사를 맡게 된 판사가 지난번과 달라진 점을 검토하고 이 정도 되면은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하면은 예.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합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발사 사실만 포착을 한 거고 이 미사일이 어떤 형태고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합참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모친상일 뿐만 아니라 북측에서 일단 공식적으로 조의문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북관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춘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사실은 저렇게 미사일을 또 쐈다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대한 조의문을 보내는 그 한 측면하고 미사일을 지금 이게 아마 11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쏴대는 거 북한의 대남 전략하고는 예. 정말 어떤 게 북한의 본 모습인지 우리가 예.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 이제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그 상황을 일단 이제 합참이 발표한 거고 그것이 어느 궤적을 밟아서 어디까지 어떤 미사일 종류가 갔는지는 예. 사실 미국 정보당국이나 일본 정보당국을 통해서 예. 공통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저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북쪽에서 조의문을 보내왔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뒤에 준비돼 있었는데 일단 이 내용을 좀 보고 얘기를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의문은 어제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밤 늦은 시각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 성당에서 대통령께 직접 전달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업무에 복귀하고 오늘까지 휴가를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글쎄 양지열 변호사님 하루라도 그거를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꼭 오늘 써야 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불가피한 이유를 상식적으로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조의문을 안 보냈으면 모를까. 어떻게 조의문을 보냈고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3일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록 이제 장례까지 마쳤다고 하지만 오늘까지는 공식적인 장례 일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조의문을 보낸 것이 남북관계의 어떤 화해의 신호탄으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듯이 지금 굳이 날짜를 고른 걸 보면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의 시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간 협상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기싸움이고 예.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내부에서는 우리는 다시 자력갱생으로 간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의상 조의문은 전달한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한이 오해하지는 마라. 이런 거를 강조를 해야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예.
북한이 처한 위치 내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북미 간 협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세 같은 것들이 조금 녹록치 않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이문이 북쪽에서 오느냐도 관심이었고 조전이 아니고 조이문이 왔다고 하면서 글쎄 꽉 막힌 남북 관계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시점에서 지금 미사일을 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이문이 왔다는 건 이제 한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지난번에 지금 사실은 이 월드컵 그 예선전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었고 그래서 몇 번 잇따른 그다음에 개성공단 지금 금강산 관광 드러내라고 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대통령의 모친 별세에 맞이해서 이제 조이문을 보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남북관계 기본 신뢰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긍정적 해석을 했습니다만 바로 오늘 또 오후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다면 지금 양 변호사 말대로 그걸 대놓고 정말 착각하지 말고 과장되게 해석하지 말라는 경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군부는 군부의 스케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대남 사업은 대남 사업에 또 이 프로토콜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남북 관계의 기본 신뢰상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해서는 조이문을 보내는 것이 또 대남 일꾼들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또 군대는 군대대로 지금 대미 협상 전략 상원에서 계속 미사일을 쏴야 되고 자기들 스스로의 스케줄이 있을 텐데 그다음에 또 미사일 발사라는 것도 기온 같은 거나 날씨 같은 것도 좀 작용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걸로 본다면 대남 사업의 어떤 스케줄과 군부의 스케줄 사이에는 서로 간에서 소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군부는 군부대로 자기들의 스케줄을 간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사후 해석해 보니까 양 변호사 말대로 남쪽에는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상중이지만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좀 얘기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네 번째 불러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요 지금 그 증거인멸하고 사모펀드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듯한 느낌이에요. 김경록 씨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범동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엇갈려요. 지금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이제 그 오촌조과 조범동이 있고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한국투자증권의 PB 김경록 씨가 있는데 지금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는 조범동이 더 나쁜 짓을 한 것이고 본인은 피해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 또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교체하거나 한 거는 그거는 김경록 씨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이게 참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정경심 교수 일부러 인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제는. 이제 뭐 주어진 거는 계속 부인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걸로 나갈 수밖에 없고 뭐 최종적인 뭐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뭐 정치적인 희생양이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문제는 그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나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저분 말이 맞고 내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에는 마피아 영화 같은 건 대부님이 아무 죄 갖고 내가 했습니다 하면 평생이 보장이 돼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다른 증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의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또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는 계속 이제 조범동 씨나 김경록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법정에서 이제 진실이 가려질 수밖에 없고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혹시 필요하면 대질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질 조사한다고 진술을 바꾸지는 않는데 다만 미리 해보면 수사하는 입장으로선 누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확신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미리 해두면 법정에 가서 진술을 이렇게 번복하거나 그런 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질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질 조사를 해도 진술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는 조사가 없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까지 받은 건데 조범동 관련해 가지고 양지열 변호사님 이 아파트 용인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논란이 된 건데 이게 제3의 인물로 가등기로 설정해 놓는다는 게 왜 어떤 이유로 이거를 지금 이제 검찰이 보는 거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경제사범이고 72억 가량 횡령을 했으면 나중에 이 부분에서 일정 수익 범죄 수익이니까 추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면 법원의 추징 보장 같은 거 이게 민사로부터 내면 가압류 같은 걸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압류를 하려고 이렇게 받는지 정확하게는 사실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조범동 씨 명의가 아니라 아내 명의로 된 거라도 실제 재산 소유는 또 조범동 씨 것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마 재산을 들여다봤을 텐데 아내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가등기, 그러니까 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뭐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막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조치를 취해도 가등기를 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압류를 피한 걸로 재산을 지금 지키려고.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를 뺀 다음에 다시 바로 매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제3자 입장에서 그 매매한 사람이 차인표 씨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왜 갑자기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차인표 씨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 가등기를 뺀 다음에 차인표 씨한테 팔아버리니까 차인표 씨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조범동 씨도 아니고 아내 이름으로 된 건데 예. 그 누구 건지 어떻게 알고 샀겠습니까? 그냥 차인표 씨는 지금 이제 아내인 신혜라 씨하고 자녀가 외국에 있다가 귀국을 해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같이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평수 지금 아파트가 필요해서 마침 매물을 다 사놓고 봤는데 갑자기 기사에 유명 연예인이 샀다는 기사가 나오고 어느 날 기자가 또 찾아와서 이거 혹시 조범동 씨 거 알고 샀냐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차인표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일단 본인이 잘못한 건 전혀 없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유명세 때문에 엉뚱한 데서 또 뭐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조범동 씨와는 관계도 없고 네. 어떤 다른 목적도 없는 구비였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시민 이사장 주장을 저희가 어제 조금 전해드렸었는데 내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이게 궁금을 했는데 반대로 이 현직 검사 진혜원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제기하는 의혹은 검찰도 왜 이렇게 내사에 집착을 하는 거냐. 원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왜 안 했다고 그렇게 부인하냐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사라는 것은 우리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사실은 검찰의 과거에는 이제 범정단, 범죄정보단이라고 지금은 이제 수사 뭐 정보기획단으로 바뀐 걸로 이름이 알고 바뀌었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안이나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합법적인 테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유시민 이사장 사이에 이 내사를 싸우느냐면 내사의 시점과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8월 초에 법무장관 후보자로 조국 장관을 임명했을 때 전에, 그러니까 장관 지명 전에 내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검찰이 미리 알고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국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후에 내사가 들어갔다 한다면 잇따른 의혹 제기가 있었고 또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본 네.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사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내사 시점을 둘러싸고 지금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인데 네. 어제 그제 나왔던 유시민 이사장의 내사 이야기는 본래 자신 있게 장관 지명 이전에 내사를 했다는 증거를 대겠다. 근데 그걸 못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역풍을 맞은 건데 오늘 이야기에 나온 현직 검사 이야기는 검찰 쪽이 시점은 그렇다 치고 그럼 내사 자체를 왜 검찰청에서 자꾸 부인하느냐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검사의 말대로 지금 뭐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그 기록 목록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내사를 하더라도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뭘 들여다봤다라는 자료에 대한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기록 목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측이나 어디 쪽이나 저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 지금 수사 과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 현직 검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또다시 갑론을박하기보다는 내사의 시점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내사 자체를 가지고 불법 운운하는 건 조금 이제 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소모적인 논쟁이 그렇습니다. 될 수도 네. 있는 것 같고요. 유시민 이사는 이분이 법조인이 아니시고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으시기 때문에요. 내사와 정보 수집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분이 구분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이 현직 검사가 제기한 문제.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예. 법적인 의미의 내사로 간다면 정식으로 내사 번호가 들어가고 내사 기록이 만들어지는 기록이 거죠. 있군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사 입건 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걸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도 우선 구별이 안 돼. 이분이 그걸 잘 모르실 걸로 보이고. 근데 이제 이분의 취지는 혹시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뭔가 뭐 검찰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네.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또 검찰에서 이렇게 뭔가 정보를 수집하고 내사해서 이 사람은 이 범법자입니다. 네. 이렇게 임명하면 안 되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다면 그것도 또 고집불통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현 정권에
오히려 그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자꾸 이거 갖고 다투는 것은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속보를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북한이 오늘 오후에요. 동해 방향으로 미상해 발사체 두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합참에서는 이 미상해 발사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고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전해왔습니다.